안녕하십니까. 조선일보 경제부의 박사이자 방현철입니다. 여러분은 코인 투자 정보 어디서 찾으시나요? 혹시 너무 많은 이슈 때문에 진짜를 놓치고 있지 않으신가요? 코인 시장에 파헤쳐서 진짜 배기 뉴스를 선별해 드립니다. 그럼 2월 17일 목요일 코인 파헤치기 본격적으로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IT 전문 미디어 테크엠의 이수호 부사장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최근 이 코인 시장의 화제라 그러면 아무래도 고팍스가 뭐 또 이번에 뭐죠? 원화계좌로 이제 할 수 있게 된 거. 네, 이게 화제죠. 예. 이게 그 두 가지 얘기가 있는데요. 네. 결은 같은데 일단 첫째는 고팍스가 음. 전북은행으로부터 이제 원화 계좌를 받았다라는 거. 음. 그러니까 이제는 우리 특근법의 하에서는 음. 반드시 원화 입출금 계좌가 있어야 이제 코인을 사업할 수 있잖아요. 음. 그 규제에 들어와서 이제는 빅4가 아니라 빗썸, 업비트, 코인은 코빗이 아니라 고팍스도 추가가 됐다. 그러니까 이제 쉽게 말하면 코인 쪽 거래소가 5개가 됐다라는 네. 소식 국내에서. 하나가 있고 예. 또 다른 소식은 음. 대형 코인 거래소 담당자 대관하시는 분들 모여서 이제 금융당국에서 공무원 담당하는 예. 이제 저기 직원이죠. 금융당국에서 좌담회를 했는데 음. 그분들의 태도가 굉장히 오만불손했다라는 공무원들 얘기를 제가 귀뜸으로 들었어요. 공무원들이 좀 고개를 숙이셔야 되는데 예, 이 그래서 기업들한테 이게 네, 뭔 또- 일인가 봤더니 응? 둘 다 예. 결은 같아요. 음. 정권 말이다. 음. 대선 후보 양쪽에서 다 코인 쪽에 굉장히 적극적으로 스킨십을 하고 계시다. 지금 정부가 코인 시장에 대해서 더 할 수 있는 게 없다. 음. 그러다 보니까 은행들도 눈치를 좀 덜 보는 것 같고 그 코인 거래소들도 이제 우리가 대세인데 우리가 굳이 그렇게 고개를 속여야 되느냐? 약간 그런 아니 제 뉘앙스 말씀은 아닌- 이 공무원들이 네. 저기 기업들한테 고개를 숙여야 되는데 그쵸, 그쵸. 오만하다는 이야기를 한다는 게 오만하다. 그렇죠. 이 얘기를 하는 그러네요. 겁니다. 네, 아 예. 맞습니다, 예. 맞습니다. 예. 기업하시는 분들한테 네. 되게 공무원들이 무서운 존재가 되면 안 되는데. 서비스 하는 입장에서 해야 되는데 네. 그건 재밌는 얘기들이 있군요. 네. 예, 그런 얘기들 좀 들어봤고요. 그럼 오늘은 또 세 가지 또 키워드 준비해 오셨죠? 네, 어떤 오늘 세 걸 가지 준비해 오셨어요? 키워드는 핵심은 NFT고요. 네. NFT를 이제 세 가지 측면에서 음. 이제 시의적인 이슈를 가지고 이제 정리를 해봤습니다. 네. 첫 번째 키워드는 뉴욕 증시 NFT에 빠졌다. 네. 두 번째 키워드는 하이어스타 코인이 뜬다. 세 번째 키워드는 보라 2.0의 미래 이렇게 네. 준비를 해봤습니다. 하나하나 알아보죠. 네. 첫 번째 뉴욕 증시가 NFT에 빠졌다. NFT 그러면 대체 불가능 토큰 네, 해가지고 어, 그냥 블록체인을 기반으로 네. 어떤 그 자산화할 수 없는 것들을 자산으로 만들어주고 이걸 유동화할 수 있게 해주는 그런 기술적 장치를 이제 NFT라고 부르잖아요. 여기에 뉴욕 증시. 네. 뉴욕 증시 그러면 뉴욕 증권 거래소를 얘기하는 거죠? 예. 어쨌든 글로벌 전체적으로 봤을 때 가장 많은 자금을 음. 조달할 수 있고 가장 유명한 핫한 기업들이 모여 있는 네. 나스닥이 기술주 중심이라면 이제 음. 대형주 중심으로 이제 뉴욕 증권거래소에 주로 상장을 하잖아요. 네. 근데 여기서 그러니까 가장 보수적일 수밖에 없는 음. 섹터인데 이쪽에서 대체 불가능 토큰 NFT 시장에 뛰어든다는 보도가 나왔어요. 음. 그러니까 지난 10일인데 음. 뉴욕 증권거래소가 미국 특허청에 서류를 제출했다고 해요. 네. 그 내용을 보니까 글로벌 NFT 플랫폼인 오픈시와 경쟁할 수 있는 금융 거래소가 되기를 희망한다라는 내용이 적혀 있었고 NFT 관련 직접 특허 출원을 요청한 네. 게시물이 있더라고요. 뭔가 뉴욕 증권거래소 뭐 기술이 있어가지고 네. 또 NFT 관련한 기술을 특허를 신청하겠다. 네. 뭐 출원하겠다. 뭐 이런 신청을 했다는 거네요. 근데 사실 뉴욕 증권거래소가 NFT 관련해서 이렇게 어나운스가 있었던 건 처음은 아니에요. 그러니까 지난해에도 우리나라 기업이었던 쿠팡이랑 네. 로블록스, 스포티파이가 상장을 이제 했을 때 그 상장을 기념한 NFT를 직접 발행한 적이 있어요. 아 그렇군요. 그러니까 예. 그 당시에도 뭔가 기술이 있긴 있나 보네요. 네, 그러니까. 이 뉴욕 증권거래소가 블록체인 시장에 관심이 있고 음. 특히 NFT를 자산으로 해서 음. 이거를 중개하고 싶어하는 욕망과 의지가 그 당시에도 이제 엿보였었는데 이번에는 거래를 직접 중개하겠다는 의미구나 머지 않았구나 네. 어떤 그런 뉘앙스로 지금 이해를 하고 있고요. 이거 당장 거래를 뭘 할 수 있게 되는 건가요? 네, 그래서 이제 그 네. 뉴욕 증권거래소가 공식 입장을 냈어요. 네. 그러니까 지금 당장 이제 그 코인을 디지털 자산을 또는 NFT를 거래할 계획은 없다. 당장 그런 건 아닌데 우리가 이거에 대해서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지적 재산권 보호를 위해서 특허를 출원한 것뿐이다라고 해서 약간 확대 해석을 조금 이제 경계하는 어쨌거나 기술을 갖고 있고 여기 네. 관심도 있고 뭐 그런 얘기니까 또 세계 최대 거래소가 네. 이런 관심이 있다는 건 꽤 우리가 좀 주목해봐야 될 네. 얘기인 것 같네요. 어쨌든 그 전 세계 자산 그 자본 시장을 움직이는 가장 큰 손 중에 하나인데 뭐 JP 모건이나 모건 스탠이나 골드만삭스 같은 자산 운용사가 이제 이쪽 시장을
조금씩 준비하고 있는 거는 저희도 여러 번 다뤘던 건데 네. 증권거래소가 직접 이렇게 음. NFT 거래를 중개할 수도 있다라는 느낌의 발표를 했다라는 거는 너무 빠른 것 아닌가? 되게 시장에서 충격적으로 받아들이고 있어요 지금도. 네. 그러니까 뭐 이것 때문에 비트코인, 이더리움 가격이 막 폭등하는 건 아니지만 어찌됐든 NFT를 발행할 수 있고 거래할 수 있고 이거를 직접 정부가 나서서 앞으로 할 수 있는 거 아니야? 어떤 그런 느낌을 투자자들이 좀 이해를 하고 있고요. 네. 실제로 뭐 JP 모건도 음. 지금 보니까 이제 최근 뉴스인데요. 이것도 음. 디센트럴랜드라는 이것도 이제 네. 블록체인 프로젝트인데 저도 봤어요. 무슨 그래픽 같은 네. 거 봤는데 여기도 네. 전용 라운지를 이 안에다가 네. 개설했더라고요. 네, 그러니까 메타버스 안에다가 자기 이제 네. 가상 지점을 만든 거죠. 네. 그러니까 일단 뉴스가 됐던 거는 가상 공간에서 직접 투자 상담 받는 거 아니야? 막 이런 느낌의 뉴스가 나왔는데 디센트럴랜드라는 그 프로젝트의 면을 보면 네. NFT를 발행을 하고 이 안에서 어떤 그 가상 디지털 자산을 계속 만들고 공급하는 그런 역할을 하는 네. 프로젝트거든요. 뭐 부동산 관련된 그 상품도 있고 네. 이런 것들이 핵심이기 때문에 그냥 단순히 JP 모건이 어떤 가상 공간을 이슈화 시키려는 의도보다는 이런 그 블록체인을 기반으로 한 자산 상품을 적극적으로 운용하겠다. 어떤 이런 식으로 이해하시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디센트럴랜드 그 안에 들어가려면 코인도 있어야 되고 그렇죠. 코인 거래하니까 그 안에 들어가서 네. 그 가상 공간 안에서 왔다 갔다 하는 거고 네. 또 거기에 또 관련 NFT도 있을 거고 네. 그러다 보면 그 관련한 뭔가를 좀 구상을 하고 그렇죠. 있는 거 아니냐 뭐 이런 얘기가 나올 수밖에 없는 거죠. 네, 그러니까 이게 정말 미국 자본시장의 큰 손들이 동시다발적으로 이런 뉴스가 쏟아지다 보니까 이게 정말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더 빠르게 제도권 자산으로 들어오고 있다라는 느낌이 좀 들더라고요. 네. 그러니까 제가 이것 때문에 NFT 거래액을 좀 집계를 해봤는데 지난해 기준이죠. 그러니까 2021년 기준으로 벌써 17조 원 규모가 됐더라고요. 그러니까 뭐 어찌 보면 뭐 작을 수도 있고, 근데 또 NFT라는 그 이름을 우리 일반 투자자분들이 이렇게 아신 지 얼마 안 됐잖아요. 네. 그러니까 아직 우리에게 그렇게 익숙한 존재는 아닌데 벌써 17조 원이나 됐다라는 거. 성장세가 폭발적이다. 네, 뭐 이게 이렇게 이해를 하면 되겠네요. 2020년 대비로는 200배 는 거더라고요. 그러니까 음. 또 올해는 또 어떻게 성장할지 모르겠는데 지금 이미 뭐 뉴욕 증권거래소나 JP 모건이나 뭐 이런 굴지의 자산 운용사 또는 이게 직접 그 금융 자산 기관들이 직접 이런 얘기를 하기 전에도 17조 원이었다라는 거. 그럼 올해는 또 어디까지 클지 가히 상상이 쉽게 되지 않는다. 근데 이제 그 트렌드는 있어요. 그러니까 올해 성장 트렌드를 보면 그러니까 이렇게 소셜 캐피탈, 유틸리티, 캐피탈은 뭐예요? 그 일종의 뭐 콘텐츠 플랫폼, 뭐 메타나 뭐 페이스북 이 이름을 바꾼 거죠. 그리고 뭐 이게 실질적으로 이게 자산으로 직접 투자를 하는 건 맞는데 그 자산을 운용하고 투자하는 그 섹터가 콘텐츠 분야에 조금 많이 집중이 돼 있다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캐피털이라고 네, 한다. 뭐 유틸리티, 엔터테인먼트, 네. 역대급으로 돈이 많이 풀렸잖아요. 그러니까 옥석 가리기가 올해 분명히 본격화될 텐데 이 NFT가 유행이 아니라 대세로 자리를 잡고 있고 특히 그 중에서도 콘텐츠 분야에 많은 그 방향성이 집중이 되고 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그 두 번째 키워드랑 연결이 되네요. 네, 연결이 되는 건데요. 예, 한류스타 코인인데 이런 한류스타들을 뭐 이용한 이제 NFT 이런 것들이 지금 막 나온다. 뭐 그런 얘기를 하시려고 하는 것 같아요. 이게 지금 제가 이제 키워드를 한류스타 코인으로 잡았는데 그 제가 좀 그 내용을 찾아보니까 BTS 있잖아요. 그 글로벌 스타 정국이라는 분이 또 가장 핫한 분 중에 하나인데 이분을 포토카드로 만든 게 있대요. 그러니까 이제 그분의 어떤 그 이름과 심볼과 또 홀로그램처럼 이제 그 카드를 만든 건데 그게 330만 원에 작년에 거래가 됐다고 하더라고요. 이 BTS의 소속사 하이브가 딱 이제 냄새를 맡은 거죠. 그러니까 이런 이게 원래 정국이라는 한류 스타를 가지고 보통 이제 연예 기획사나 엔터테인먼트사가 돈을 벌 때 콘서트를 해서 콘서트 입장권을 받기도 하고 흔드는 풍선을 팔기도 하고 뭐 정국이 박힌 뭐 티셔츠나 가방이나 이제 그런 거를 파는 게 옛날 비즈니스 모델이었는데 이런 방식에서 한 발 더 나아가서 더 많은 돈을 벌 수 있을 것 같다라는 기회를 NFT로 엿본 거예요. 그러니까 시장 전반의 외연 확장이 가능하다라는 건데, 그러니까 회사의 규모와 어떤 그런 거 상관없이 모두가 시공간 제약을 넘을 수 있다라는 얘기거든요. 이것도 좀 어려운 얘기인데 방탄소년단이 공연을 할 때 보통 콘서트의 시간이 정해져 있죠. 인원 제한이 있을 거예요. 코로나니까. 근데 이거를 블록체인 NFT를 접목을 시키면 그런 거에 대한 제약이 없습니다. 가상 공간에서 가상의 아바타들이 모여서 BTS가 공연을 하고 그 표를 NFT로 팔고 또 특정 그 시간대에 접속하지 못한 사람들한테는 하이라이트 영상만 짜집기를 해서 그것만 따로 팔고 NFT로
이런 방식의 비즈니스 모델이 가능하다라는 거죠. NFT가 들어가면 즉 시공간 제약이 사라진다라는 거. 그 엔터 입장에서는 돈 받고서 그렇게 그 저기 뭐 클로즈드된 그런 공간에서 네. 하고 있잖아요. 근데 이게 NFT랑 결합되는 게 뭐 좀 확 달라지는 게 있어요? 시공간 제약이 사라진다라는 거죠. 블록체인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가상 공간에서 가상의 디지털 자산을 활용할 수 있기 때문에 돈을 벌 수 있는 방법과 방식이 무궁무진해진다라는 건데 그래서 최근에 하이브가 우리 업비트의 운영사 두나무랑 손을 잡고 예. 지금 미국에서 조인트 벤처 설립 준비를 하고 있어요. 네. 그러니까 팬덤 기반의 NFT 거래 플랫폼을 직접 미국에 만들겠다라는 내용인데 네. 이거를 준비하기 위해서 현지 파트너 계약이 지금 이번 달에 계속 이어지고 있다라는 얘기가 있더라고요. 네. 그 무엇을 하려고 하나 구체적으로 들여다봤더니 앞서 말했던 이제 아티스트 포토카드를 블록체인으로 만드는 겁니다. 지금은 카드를 종이로 들고 다녀야 되는데 뭐 그 우리 디지털화 해가지고 네. 유일하게 네. 뭐 인증을 한 다음에 그걸 팔겠다. 네. 뭐 그런 식의 비즈니스인 것 같네요. 그러니까 우리 옛날에 그 유명한 그 영화 배우들 책받침으로 네. 이렇게 딱 복사해서 음. 어른분들을 갖고 계시고 그랬었다고 예. 하더라고요. 근데 책받침은 일일이 문방구에서 사야 되잖아요. 근데 이거는 무제한인 겁니다. 그리고 이거를 오프라인 공간에서 하나씩 넣는 게 아니라 지금 우리가 또 모바일, 스마트폰, 또 PC, 태블릿 쓰잖아요. 예, 예. 그 공간마다 다 NFT를 올려놓을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말 돈을 벌 수 있는 방법이 무궁무진해지는 거죠. 그리고 지금 이 위버스라는 플랫폼 혹시 들어보셨어요? 아니요. 예, 어떤 겁니까? 이것도 이건? 방탄소년단 운영사 하이브가 직접 네. 운영하는 플랫폼인데 네. 이 위버스 안에 들어가면 방탄소년단을 기반으로 한 다양한 상품과 굿즈를 디지털로 살 수 있어요. 그러니까 앞서 말씀드렸던 그런 사례들을 이미 지금 위버스가 팔고 있다라는 현재도 건데 팔고 있는데 네. 거기에 이제 이걸 NFT를 NFT로 만든다는 거죠. 결합시킨다. 네. 예. 이렇게 되면 사실 군대 가도 상관이 없어요. 음. 지금 방탄소년단 멤버들 뭐 군대 가는 것 때문에 뭐 걱정하시는 분들도 있던데 네. 영원히 무한정 죽지 않고 디지털로 NFT로 구현할 경우에는 시공간 제약이 사라진다라는 건데 네. 이런 방식으로 블록체인으로 구현하니까 사실은 돈을 벌지 못했던 중소 엔터 업체들도 돈을 벌기가 되게 쉬워질 것 같아요. 그러니까 기존에는 콘서트장 큰 게 빌리려면 대관비도 많이 줘야 되고 또 히트한 아이돌 그룹을 키우기 위해서 뭐 매스미디어에 노출도 시켜야 되고 그러는데 이게 모두가 NFT로 갈 경우에는 광고 방식 자체도 바뀔 거고 굳이 우리가 큰 장충체육관 같은 데 빌려서 어떤 이거 입장권을 팔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그럴 필요도 없다라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작은 회사들도 NFT에 다 뛰어들고 있어요. 최근에 네. 보면 B2B라는 곳이 있는데 뭐 여기도 이렇게 작은 곳은 아닌데 큐브 엔터테인먼트라고 그러니까 우리가 흔히 아는 SM, JYP, 뭐 하이브 이런 데랑은 조금 인지도가 좀 떨어지는 곳이죠. 네. 여기도 최근에 애니모카 브랜드라는 업체랑 손을 잡고 이 회사 이제 손정희 회장이 이제 투자하신 곳인데 블록체인 네. 프로젝트인데요. 여기랑 손을 잡고 지금 조인트 벤처를 설립을 했어요. 최근에. 그러니까 이곳에서도 뮤직 기반의 메타버스 서비스를 개발하고 있고 수익 모델 NFT화로 준비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또 이것도 이제 그저께 뉴스인데 YG 엔터테인먼트 우리나라에서 제일 굴지의 큰 엔터 네. 기획사죠. 바이낸스랑 손을 잡았어요. 바이낸스라 하면 그 전 세계에서 가장 큰 코인 네. 거래소잖아요. 글로벌 거래소죠. 네. 여기랑 손을 잡고 YG 소속 한류 스타들의 NFT를 바이낸스가 직접 제작해서 유통을 하겠다라는 계획을 공식화했습니다. 이런 일련의 흐름을 보면 엔터업계는 지금 NFT에 거의 목을 메고 총력전을 기울이고 있는 것 같아요. 새로운 수익원으로 NFT를 네. 개발하겠다. 뭐 이렇게 생각을 하고 지금 다들 뛰어들고 있다. 네. 뭐 이런 얘기네요. 코로나라는 어떤 전대미문의 그 질병 때문에 엔터업계가 사실 되게 힘들었어요. 초반에는 뭐 오프라인 공연도 못 하고 또 이렇게 비행기 타고 그 해외 투어도 못 하고 또 음원이나 음반 판매량도 많이 줄고 그랬는데 NFT라는 게 딱 생기면서 이제는 비틀즈랑 마돈나가 죽어도 영원히 정말 영원히 남을 수 있는 물론 제가 항상 궁금한 건 이렇게 NFT를 뭐 해가지고 디지털 뭐 카드를 만든다 그랬을 때 아까 얘기하신 대로 뭐 BTS 전국의 카드가 330만 원이라고 그랬는데 네. 그렇게까지 비싸게 좀 팔지 않고 좀 대중적으로 좀 팔 수도 있지 않나 이게 궁금하거든요. 그렇죠. 그럴 수도 있을 것 네, 같아요. 좀 저렴하게. 저렴하게 다양한 영역에서 어떤 그런 굿즈나 IP 상품을 팔 수 있다라는 점. 그리고 또 이게 그런 것도 있는 것 같아요. 이게 그 기존에는 아티스트들이 수익을 보통 네. 기획사에 뭐 이렇게 7대3 뭐 이런 방식으로 수익을 쉐어했는데 이게 블록체인은 다 드러나잖아요. 굳이 이거를 뭐 누가 감출 수도 없고 뭐 예전에 보면 뭐 매니저가 속였다, 뭐 네. 기획사 사장님이 속였다, 뭐 이런 사례들이 되게 많았는데 NFT의 기술적인 이점을 활용하면 중개자 역할이 최소화되다 보니까
새로운 가치가 창출이 되고 가수들을 이 한류 스타들을 직접 지원할 수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 메이저리그나 그 농구 선수들, NBA 선수들 이런 분들이 이제 NFT 카드를 엄청 공을 들이고 있더라고요. 이제 네. 이런 사례도 실제로 있는데 NBA의 유명한 이제 농구 선수인 르브론 제임스, 그리고 이제 메이저리그의 이제 미키 멘틀이라는 분도 이분도 있던데 이분도 NFT 카드가 60억에 팔렸고 또 마이크 트라웃 이분도 되게 유명한 이제 메이저리그 야구 선수인데 이분 카드도 47억에 팔렸다고 해요. 그러니까 미국은 또 선수협이 있는데 예. 선수협이 직접 계약을 맺어서 그러니까 이 스포츠 선수들이 은퇴하고 나서도 계속 이 팬덤 커뮤니티를 활용해서 수익을 낳을 수 있는 뭐 메시나 호나우두도 뭐 NFT가 계속 나오고 있더라고요. 이런 축구 선수들도. 그러니까 앞으로 이런 한류 스타들의 NFT는 대세가 될 거고 더 빠르게 이슈가 돼서 자리를 네. 잡을 거다. 앞으로 이렇게 해서 우리나라 한번, 한류 예. 스타들의 NFT 어떻게 될지 한번 관심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두 번째 키워드 한류 스타 코인까지 얘기를 해봤습니다. 세 번째 키워드 보라 2.0 또 들고 나오셨네요. 네, 이게 네. 계속 저희가 보라 얘기를 네. 되게 많이 하는데 음. 이게 그 중앙화된 코인 방식이어서 되게 네. 비판이 많아요. 그러니까 먼저 이거 짧게 말씀을 드리면 일단 논란이 좀 지난주에 있었죠. 지난주에 발표를 했는데 음. 발행량을 인위적으로 늘려서 무한 토큰 발행 체제로 갈 것이라는 의구심이 일었고 이것 때문에 발표 날 오히려 가격이 많이 떨어졌어요. 네. 그러니까 2,000원까지 가던 게 지금도 오늘 보니까 1,300원대까지 지금 많이 빠졌는데, 그러니까 많이 빠졌을 때는 거의 절반 정도까지 가격이 빠졌더라고요. 그러니까 지금도 발표 후 일주일이 지났는데 가격 회복이 안 되고 있고 이게 왜 이렇게 됐느냐? 그러니까 사실 발표 내용을 보면 굉장히 크고 장대하고 카카오가 정말 보라를 키우기 위해서 이를 꽉 물었구나 이런 느낌이 드는 발표들은 되게 많았어요. 내용은 많았는데 코인 투자자분들은 그거를 떠나서 블록체인의 출발은 탕할 중앙이고 신뢰인데 그러니까 룰인데 룰을 깨고 갑자기 코인 발행량을 늘릴 수도 있다라는 발표를 했다라는 건 초기 투자자분들과의 룰을 깨는 거고 이건 블록체인의 정신을 어기는 거고 너 이거 무제한되면 도지코인 되는 거 아니야? 도지코인이 발행량이 무제한이잖아요. 그러니까 네. 그러면 수요와 공급에 따른 그 시세 유지가 어려울 텐데 그 물량 폭발해서 위메이드처럼 코인 다 팔아치우는 거 아니야? 라는 비판이 막 나왔어요. 제가 이거 내막을 봤더니 일단 물량 폭증에 따른 우려는 좀 기우해요. 팩트만 따지고 보면 그러니까 룰을 어겼다라는 거는 잘못한 건데 룰을 바꾼 건 맞죠? 바꾼 네. 거 맞죠. 분명히 룰을 바꾼 건 맞는데 보라 코인은 지금 전체 발행량 중에 유통량이 약 80% 정도 되더라고요. 네. 그러니까 즉 지금 보라 코인 운영사가 추가적으로 갖고 있는 코인은 한 20% 정도. 아직 시중에 나오지 않은 거는. 그러니까 자사주가 20% 정도 갖고 있다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근데 위믹스는 유통량 대비 발행량이 3배가 많아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제가 무슨 말이냐면 아직도 풀지 않은 코인이 많아요. 위믹스의 경우에는요. 네, 그러니까 발행 코인 상당수가 제 위믹스 같은 경우는 보라 대비 아무래도 수요와 공급 측면에서 투자자분들에게 조금 불리하다. 근데 업계가 추정하는 보라의 신규 발행량은 3% 정도예요. 그러니까 신규로 발행되는 코인은. 그러니까 이 말은 위믹스 같은 경우는 지금 이번에 논란이 됐던 거는 발행량이 되게 많았어요. 운영사가 코인을 찍어내서 파는 게 그게 시장 가격을 흔들 정도로 많은 코인이 시장에 풀렸다라는 거죠. 근데 보라는 신규로 나올 게 별로 없어요. 그러니까 그 말인즉슨 기존 코인 투자자의 어떤 그 뭐 주식으로 비유하자면 그 주가 가치가 희석이 될 만한 그런 정도의 물량이 아니라는 건데요. 또 하나는 보라 같은 경우는 소각 프로그램이 있어요. 네. 이게 뭐냐면 보라 생태계가 돌아가면 자동으로 이제 코인을 되사서 소각을 한다라는 건데 이게 어떤 구조냐면 보라 생태계도 플랫폼이기 때문에 수수료를 받습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구글이나 애플처럼 앱스토어 수수료를 받는다라는 건데 구글이랑 애플 같은 경우는 지금 30%씩 수수료를 수취하고 있어요. 네. 지금 이 수수료가 어느 정도인지는 발표하지 않았어요. 근데 보라 생태계가 잘 돌아가면 수수료를 많이 받겠죠. 이거를 자사주 매입에 쓴다라는 의미거든요. 근데 그렇다면 투자자분들은 근데 굳이 왜 이런 구조를 짰어? 애초부터 코인을 새로 안 찍어내면 되잖아. 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그러니까 이게 보라가 처음부터 직접 카카오가 발행해서 유통한 코인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기존에 만들어진 코인을 사들이는 형태인데 기존 코인을 발행해서 상장, 유통하는 과정에서 사실은 이게 노이즈가 좀 있죠. 그 주주들의 반발이 있죠. 또 정부의 눈초리도 있죠. 왜냐하면 새로 코인을 또 발행하면 우리 예전에 카카오 클레이라는 코인도 있잖아요. 네. 그러면 굳이 클레이도 만들었는데 이게 보라는 또 왜 발행해? 이렇게 논란이 되니까
이미 자리를 잡은 코인을 사들여서 반발을 최소화한 거예요. 카카오 입장에선. 예. 그렇다 보니까 파트너십도 맺어야 되고 음. 생태계도 키우려면 우리가 운용할 수 있는 코인이 있어야 되는데 이미 기존에 돌아가던 코인을 샀는데 딱 보니까 어라 얘네들이 이미 다 팔았네. 운용사가 갖고 있는 코인이 별로 없네. 이런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굳이 소강 모델을 만들어서 신규로 코인을 발행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됐다라는 건데 네. 분명히 탈중앙의 어떤 그 블록체인의 신념을 믿으시는 분들은 홀더들을 배신했다라고 주장들을 하세요. 뭐 어찌 보면 맞는 얘기인데 근데 코인이 소각이 되면 사실 문제가 없는 거거든요. 발행되는 거 이상으로 네. 소각이 될 테니까. 하여튼 소각되려면은 많이 사용이 돼야지 수수료가 그렇죠. 많이 들어서 소각이 될 텐데 과연 많이 사용될 거냐 이게 관건인 것 같아요. 제가 이게 볼 때. 많이 소각이 네. 안 되면 결국은 예. 정말 홀더들을 배신하는 네. 구조로 간다라는 건데 예. 그러니까 핵심은 보라가 잘 될지 지켜보면 음. 되는 거예요. 음. 그래서 제가 이 보라 2.0 리브랜딩의 내용을 뭐 저희도 계속 꾸준히 네. 언급을 했지만 음. 일단 카카오 엔터테인먼트 들어가 있고 또 우리나라 모바일 게임 1위인 오딘 개발사 들어가 있고 또 카카오 VX라고 그 다 사실 카카오 관계사예요. 네. 카카오 관계사가 아닌 회사가 이제 위메이드가 있고요. 오늘 오전에 발표가 된 건데 사실은 제가 이거 한 달 전에 말씀을 드리려다가 말씀드리지 않았던 회사인데 네. 로블록스가 들어가 있어요. 로블록스도 들어가요 여기. 네. 이제 오늘 아침에 이제 머니투데이에서 단독을 썼는데 로블록스들 지금 카카오가 공식적으로 뭐 확정했다라고 발표하진 않았어요. 네. 지금 이제 아직 멘트가 나오진 않았는데 로블록스 말고도 로블록스 사이즈의 해외 대기업, 네. 국내 대형 엔터사들이 계속 뒤에 있어요. 총 개수가 20여 개인데 그중에 10개만 발표한 거거든요. 그러면 과연 이들이 적극적으로 보라를 키울 것이냐? 그거를 지켜보면 되는 거예요. 네. 뭐 카카오 엔터테인먼트에 아이유가 있고 뭐 한류스타 이병헌 씨가 있고 이런 분들을 갖고 우리가 정말 보라 관련된 상품이 나올까? 로블록스에 직접 보라 관련된 상품이 나올까? 이거를 지켜보고 실제 보라 생태계가 돌아가는 걸 보시면 발행량 이슈는 큰 이슈가 아니었네 네. 라고 생각하실 거고 들어간 회사들의 면면이 기대되지 않는 회사들이고 실망스러운 성과가 나오고 그러면 이것도 그때 위믹스 사태처럼 홀더들을 속였다 네. 이렇게 얘기가 나올 수 있는 거겠죠. 그 얼마나 많이 지금 확대가 되고 또 사용이 되는지 네. 이런 걸 좀 앞으로 좀 관심을 두고 봐야 되겠네요. 그러니까. 네. 예. 근데 이게 판교에 계신 그 IT 산업에 오래 아시는 분들은 이제 이런 얘기를 하세요. 이번에 그 파트너십 행사 때 직접 발표하신 분들의 면면이 다 카카오 창업주인 김범수 이사회 의장의 벗들이에요. 친구들, 그러니까 지기들, 오랜 지인들인데 특히 이분들의 면면을 보면 김범수 의장이랑 20년 동안 함께 사업을 해오신 그 NHN 네. 출신 분들이 많거든요. 뭐 남궁원 대표 같은 경우는 지금 카카오의 대표 내정이 되셨죠. 이분이 이제 보라 생태계 밑그림을 그린 분이고 그리고 이제 넵튠을 운영하고 계시는 그 정욱이라는 분이 있어요. 네. 이분이 예전에 한게임 대표하셨던 분인데 이분도 이제 그 김범수 의장의 친구고 네. 또 문태식 카카오 VX 대표 이분도 이제 그 스크린 골프 쪽 네. 골프 산업 쪽에 되게 공을 많이 들이시는 분이거든요. 이분도 이제 김범수 의장의 친구예요. 그러니까 이것 때문에 카카오가 골프 되게 열심히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보라를 육성하려고 하는 그 분들의 면면이 다 김범수 의장의 친구들과 동생들이다. 그렇다면 지금 보라를 키우려고 하는 사람은 카카오다. 김범수 의장이다. 그럼 김범수 의장의 글로벌 육성 의지에 보라는 들어가 있기 때문에 보라가 잘 될지 안 될지 조금 긍정적인 시각으로 볼 필요도 있지 않나. 왜냐면 워낙 또 안 좋은 뉴스들이 많았기 때문에 제가 지금 보라를 사라는 의미로 말씀을 드리는 건 아니고 네. 좀 관심을 두고 네, 봐야 명과 되고 암을 다 함께 네. 봐야 된다. 핵심은 이게 정말 많이 쓸 거냐. 네. 예. 여기에 있는 거다. 네, 이런 맞습니다.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네. 자 이렇게 해서 세 번째 키워드 보라 2.0의 미래까지 얘기를 해봤습니다. 네. 자 이렇게 해서 거의 마칠 시간이 다 됐는데요. 뭐 오늘 뭐 좀 마무리하는 입장에서 뭐 좀 한 줄 평이라고 할까요? 뭐 좀 정리를 한번 해보죠. 근데 이게 관통하는 키워드는 결국 NFT거든요. 음, 과거에 자산이 되지 않았던 것들이 지금 자산이 되고 있다. 부동산 같은 경우도 뭐 살 때 여러 명이 사면 되게 골치 아프다 그러잖아요. 근데 부동산은 엄연한 자산으로 인정받은 지 수백여 년의 시간이 흐른 거고. 네. 근데 내가 좋아하는 가수의 가장 젊었던 시절의 그 1분의 영상, 그 내가 좋아하는 축구 선수의 전성기가 담긴 하이라이트 영상, 이런 것들은 사실 자산이 아닌데 누군가는 귀찮지만 편집을 했어야 됐어요. 근데 편집자는 돈을 못 벌죠. 근데 이런 게 자산이 되면 이런 게 자산이 되고 있고 그런 흐름이 지금 계속 이어지고 있기 때문에 내가 본 어떤 거를 좋아하는 그 팬덤을 갖고 계신 분이라면 지금 우리 그 책받침이나 티셔츠를 살 게 아니라
NFT를 한번 사모으시는 네. 게 어떨까? 네, 앞으로 말씀을 드려봅니다. NFT에 대해서 좀 꾸준히 좀 네. 주목을 해보자 이런 말씀이셨습니다. 2월 17일 목요일 코인 파헤치기 마칠 시간입니다. 유튜브 조선일보 머니 채널에서는 코인 시장의 이슈를 생생하게 전달합니다. 채널 구독은 물론 알림 설정까지 해두셔서 알찬 정보들 놓치지 마시길 바랍니다. 오늘 함께해 주신 IT 전문 미디어 테크엠의 이수호 부사장, 그리고 저는 조선일보 경제부의 박사이자 방현철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